자, 다음날 아침에 지방에 일정이 있어요. 그날 아침 일찍 KTX 타고 내려가야 됩니까? 그 전날 그냥 차 타고 내려가서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까? 여러분 회사 어떤 규정이에요? 중국 출장 갔을 때 호텔 어디 3성급 갑니까? 4성급을 갑니까? 식사는 얼마짜리를 해요? 출장비는 얼마 주십니까? 올해 선정한 한 달에 한 권 필독서 중에서 거의 군계 일학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넷플릭스는 현재 DVD 렌탈 서비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DVD 렌탈 서비스의 강자인 블록버스터, 여기를 뛰어넘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고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시장에서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넷플릭스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사나 아티클, 분석을 통해서도 규칙 없는 문화, 휴가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책 전체를 꿰뚫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없애도 된다, 규칙 따위 필요 없는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기업 문화라고 이 책의 마케터가 규정을 했지만, 글쎄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규칙을 없애라가 아니라 규칙 없애려면 해야 될 게 엄청 많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규칙? 함부로 없애면 안 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처럼 규칙 없앨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을 말해주는 것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크게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랑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책에서 경영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드리고 싶은 딱 세 가지라는 컨셉을 잡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만 컬처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지역마다 컬처맵이 있는데 다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현재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컬처맵이에요. 의사소통, 평가, 통솔, 의사결정, 신뢰 형성, 의견 불일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을 잡을 때 어떤 맵에 있느냐 이고, 넷플릭스는 주로 저쪽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디에 있냐면, 이 책의 저자가 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냐면 높은 맥락, 간접적인 부정적 피드백,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을 할 때는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계적이고 탑다운 방식이고 관계 기반이고 대립을 지양하고 유동적인 시간을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오른쪽 끝단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인도, 일본 이런 쪽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 문화적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저를 했던 저자는 넷플릭스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신 회사가 속한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이 책의 맨 뒤쪽에 가면 그 챕터 하나 전체를 걸쳐가지고 컬처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회사가 속한 어떤 생산성, 환경, 노동 환경.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속한 국가나 지역적인 환경. 이 두 개가 일단은 고려하면서 보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쉴드 맥락을 말씀을 드렸고, 이 책에서도 맥락 엄청 강조하는데, 자, 첫 번째,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비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벤져스가 있고요, 스타쉽 트루퍼스가 있어요. 어벤져스는요, 그냥 다 인재예요. 어벤져스급에 끼려면 각자 나름대로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거미줄을 쏘든가, 광선을 쏠 줄 알든가, 막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든가, 뭔가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요게 이제 어벤져스죠. 스타쉽 트루퍼스. 이거 보신 분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우주에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들이랑 전쟁하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약간 스타크래프트 생각나는 영화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예. 여기는 전 세계에서 군단을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군인이 한두 명 죽는 게 그냥 예사로운 일입니다. 수천 명이니까요. 여기는 모두가 다 인재라고 보기보다는 집단으로서 군단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 싸우다가 죽어도 몇 명 살아남으면 영화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어벤져스는 이겼지만은 아이언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죠. 약간 쎄하죠, 끝날 때. 이게 이제 인재 밀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회사가 어벤져스 같은 굉장히 인재들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스타쉽 트루퍼스처럼 인재들이 아닌데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는요, 인재 밀도를 높여라는 이야기는 어벤져스가 되란 이야기예요. 굉장히 각자가 차별화된 최고의 인재들로 모아놓는 것.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 직원을 위한 최고의 혜택은 그 사람 주변을 최고의 인재로 채워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이에 어디 있어요? 어벤져스와 스타쉽 트루퍼스 사이에 어디엔가 우리 있습니다, 지금. 어느 좌표에 있어요. 우리 회사의 문화가 그렇고, 산업의 특성이 그렇고, 어떤 조직이 가진 특성들도 그래요. 우리가 뭐 어벤져스 아니죠. 그러나 집단으로 보는 스타쉽 트루퍼스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어요. 다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예요. 어느 방향. 우리 회사는 점점 어벤져스다운 회사로 갈 거냐, 각자가 굉장히 인재의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인사 정책과 조직 문화를 만들 거냐, 아니면 집단이 많은, 결국은 집단으로 성과를 내는 군단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건 제조업도 똑같고, 지식 서비스업하고 콘텐츠 회사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야기를 하는 탁월한 인재라는 것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실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 부분 태도와 성품적인 부분이 높습니다. 지금 인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스펙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리드 헤이스팅스의 이야기는요, 상당 부분 어떤 그 태도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심사, 게으름, 그냥 착하기만 하지만 그냥 무난한 거, 이런 거 대부분의 경우 실력이 아니잖아요. 태도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재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일까?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 주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가? 실수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지는가? 부하가 상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끄는 넷플릭스가 바로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솔직한 피드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에서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솔직하게 피드백하면 일단 솔직한 피드백이 내 감정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고, 괜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되나? 너무 힘드니까 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너 연봉 이번에 동결이야. 이게 오히려 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재 밀도를 높이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솔직한 피드백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야구 경기 진행할 때 몇 점 났는지, 내가 1루에 있는데 2루와 3루에 누가 있는지, 다음 타자가 누군지 모르고 경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몇 대 몇인지 선수들에게 안 알려줘요. 그리고 경기를 해요. 그럼 뭐 자기 혼자 난리를 내는 거죠. 뭐 지금 1점 차이인데 막 홈런 치려고 막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팀 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막 수비 안 하고 공격 가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서 약간 이상하지만, 기업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선샤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샤이닝. 가인제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어항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나의 움직임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넷플릭스는 선샤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도 해당이 돼요. 회사 최고 경영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주니어급들이 모른다면 그거는 선샤이닝이 아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부서와 부서, 그리고 경영진과 임원진, 그리고 주니어들 간에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선샤이닝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피드백이 일어나고, 정보가 공유되어져야 상대의 피드백이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의 피드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혁신 사이클이 뭐냐면, 첫 번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이의 제기 시스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 공유 시스템. 나와 상관없는 부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 시스템. 단, 큰 아이디어는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크로스 체크라고 그럽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부서나 슈퍼바이저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밝은 주장, 그러니까 보다 더 이쪽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축하하고 실패하면 선샤이닝 해라. 선샤이닝은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수선 피우지 말라. 큰일 났다. 하지 말라. 그리고 실패를 선샤이닝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AAR 생각나시잖아요. 가인즈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근육으로, 일하는 근육으로 강조해드리는 AAR이에요. 넷플릭스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찾아봤지만 AAR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AAR은 포괄적으로 미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기업에 많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AAR은 5가지 질문, 미 육군에 시작된 피드백 방법론이죠.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인가? 얻은 건 무엇인가?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5가지의 일종의 선샤이닝 시스템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디랑 제휴를 했는데, 어떤 마케팅을 했는데, 원래 기대했던 게 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이죠. 그래서 솔직한 피드백 시스템은 1번, 셀프 피드백입니다. 그 개인이 됐든, 개인이 했다면 개인이, 팀이 했다면 팀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선샤이닝 해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딱 드러내주는 거죠. 헛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헛간 속에서 뛰어나와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햇빛에 쪼여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이게 테드라는 사람이 본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무려 계층이 4단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라이선스 계약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안 통할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우리 당황스러울 수 있죠. 뭐 회장님한테 신입사원이 말을 한 거니까. 게다가 뭐 어떤 사실을 알린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오늘 회의 아주 좋았다. 의견 줘서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솔직한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비난이나 비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관리자 교육도 하고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교육을 해요. 사실은 이 책 자체가 그 교육 매뉴얼을 재해석해서 일반인에게 말해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 2가지 원칙, 받을 때의 2가지 원칙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줄 때는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행동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생각과 행동에 포커스를 하지 않으면 뭐 해버려요? 태도와 성품을 비판해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움 준다는 생각, 행동에 대해서 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그런데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 너는 인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꼭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도움을 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오케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책 뒷부분에 나오는 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약간 그 사람의 맥락에 맞게 좀 각색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레디컬하게 줘버리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갔어요. 그럼 한국적 문화 속에서 넷플릭스에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줘라. 독일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맞게 해줘라. 그 맥락을 좀 지켜줘라. 이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소속 신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 관점에서요. 왜 중요하냐? 서로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소속 신호를 갖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드백 때문에 이곳에서 더욱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당신은 내게 솔직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위험해지는 법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소속 신호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한 팀이라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게 한 팀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2002년에 히딩크 감독 형, 동생 뭐 이런 호칭 빼버렸죠. 그냥. 왜냐? 축구할 때는 콜플레이, 앞으로, 뒤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수 형 이쪽으로 좀 줘보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보 형 이쪽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명보 앞으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탁월한 팀은 서로 콜플레이,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한 팀이라는 소속 신호를 갖는 거잖아요. 헤이스팅스는요,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구단이다 이런 표현을 중간중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유를 드는데 저도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직 내에서 서로 피드백을 안 해요. 갈등 상황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 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 팀이냐? 서로 피드백해라. 소속 신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솔직한 직장 환경을 만드는데 그다지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은 보통 일방적인 하향평가고 상사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이 온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다면평가, 다면 피드백을 해주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주고 일회성으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어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인재 밀도가 높여졌고 솔직한 피드백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점점 규칙을 제고해 주어라. 통제를 제고해 주어라. 규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라.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네. 가고 싶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하면 언론들이 기사들이 기자재 총장이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카피를 하기 때문에 휴가 규정이 없는 넷플릭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이 책에서도 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요. 휴가 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규정을 없애고 맥락을 만들어라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넷플릭스의 어떤 팀의 맥락이에요. 자, 한 번에 한 명만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휴가지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는 나머지 인원이 엉뚱한 낭패를 겪지 않을지 확인해라. 사무실을 한 달 비우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주라. 5일 정도 휴가라면 한 달 전에 좀 말해라. 요거는 규정이에요, 맥락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맥락이죠? 근데 요 정도 규정이 있어요. 우리 팀에. 이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맥락처럼 보이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맥락처럼 보이는 규정이고 규정처럼 보이는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넷플릭스는 뭐 한 달씩 휴가 갔다 오고 뭐 일주일 갔다 오고 그날 아침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저도 성과평가가 명확하면 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맥락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렇게 휴가 규정을 썼는데 정상적으로 이 회사가 인재들로 모여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이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업무에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회계팀인데 결산을 해야 되는데 6명 중에서 3명이 휴가가 가서 안 와요. 그럼 나머지 3명이 막 죽을 똥살똥 막 울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한국적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팀은 점점 맥락이 늘어나요. 휴가 규정을 없애면 빈자리가 생겨요. 그 자리를 메우는 상사가 팀에게 부여하는 맥락이에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휴가를 배분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휴가로 몇 시간 자리를 비울지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동안 정할지는 직원들이 정해요. 그런데 상사가 휴가를 쓰는 방식은 하나의 모범이 되고 적절한 행동의 지침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 맥락이 변화해 가더라는 이야기죠. 단 의미는 있는데요. 뭐 그냥 규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1년에 휴가 며칠, 휴가 쓸 때는 며칠 전, 갔다 올 때는 어떻게 규정을 정하면 이게 미니멈 규정은 맥시멈 규정이 돼버리고 맥시멈 규정은 미니멈 규정이 돼버려요. 자,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출장식 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얼마까지 되세요? 자, 다음날 아침에 지방에 일정이 있어요. 그날 아침 일찍 KTX 타고 내려가야 됩니까? 그 전날 그냥 차 타고 내려가서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까? 여러분 회사 어떤 규정이에요? 중국 출장 갔을 때 호텔 어디 뭐 3성급 갑니까? 4성급을 갑니까? 식사는 얼마짜리를 해요? 출장비는 얼마 주십니까? 수많은 회사의 비용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다. 만약 당신이 인재들로 채워졌고 선샤이닝 시스템이 있다면 그냥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된다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돈을 쓰기 전에 넷플릭스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출장 규정, 경비 규정, 비용 규정, 원가 규정을 만드는 대신에 그냥 생산성 있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겁니다.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뢰 시스템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인재들로 모여있고 선샤이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규정을 점점 없애는 시스템으로 가라. 대신 경비 규정 같은 경우는요. 1년에 5%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비 지출을 임의로 확인돼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고! 이리 하는 거죠. 선샤이닝 시스템이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마치 우리가 KTX를 탈 때 알아서 지나가세요. 전 여러분 믿습니다. 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봐줘요. 근데 혹시라도 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불신으로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20배입니다. 요 신뢰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신뢰 시스템이면서 관련되어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규칙 없음의 시스템인 거죠. 모두가 이걸 지키고 싶어 해요. 자부심 있게.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누군가가 있으면 서로 피드백하는 거. 그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바로 피드백하는 거죠. 자유를 허락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출이 조금 늘어도 자유가 주는 이득만큼 대가가 큰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휴가 규정이라든가 그 출장 경비 규정 만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미니멈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 거기다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녁식 때 8,000원까지 가능하면 그 전에 5,000원짜리 먹었던 사람도 8,000원까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회사에서 쓰는 돈을 당신 애써 번 당신 집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집인데 10,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주도성을 통해서. 통제를 더 많이 제거하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재 밀도. 두 번째, 피드백. 세 번째, 규칙 제거. 인재 밀도. 모두를 탁월한 인재로 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재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탁월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아주 고급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수질 관리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비난이 아닌 솔직한 피드백. 보다 많은 정보의 공유. 상하 평가가 아니라 크로스 피드백. 서로 크로스 체크 가능하게 해주는 거. 콜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3단계인 규칙을 점점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첫 번째, 규칙보다 맥락을 이야기해라. 현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넷플릭스 쪽에 해당되는 이 문화적 배경과 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음을 알고 너무 급격하게 넷플릭스가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더라. 그리고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맥락을 통해서 점점점 적용해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요. 뭘 올려드렸냐면 카테고리 챔피언 경영자들, 여기 지금 가인즈 클럽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의 1단계 인재 밀도를 높이는, 2단계 피드백을 강화하는, 3단계 현장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통제를 없애는 각각 5개씩 총 15개의 적용점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요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요건 조금 이런 식으로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즈 북클럽에서 V커버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읽기에 앞서서 프레임 먼저 잡으시고 구조를 잡으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는요 이 가인즈 클럽에서 이 강의가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너무 짧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그동안도 라이브 클래스는 북토크는 했습니다만 11월 12일 날 오후 2시에 라이브 클래스를 또 합니다. 이때는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들이랑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한 2시간 정도 이 책 전체를 천천히 나누고 질문도 받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돼가지고요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어디서나 그냥 다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규칙 없음, 이 책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탁월하다기보다는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거리를 던져주면서 생각을 깊게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심독해 보시고 적용점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리더분들과 같이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제 북클럽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